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단원에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양귀자 작가의 연작소설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임씨의 어떤 심리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점점 임씨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걷어내고 오히려 견적을 깎아주는 모습에서 미안함과 어떤 죄책감 또는 자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임씨에 대한 불신의 태도가 팽배했던 시점에서 옥실 공사를 서비스로 해줬고, 자 그리고 견적을 오히려 재료가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깎아주는 모습에서 과거 자신들의 어떤 임씨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또는 뉘우치는 어떤 눈빛이 역력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하층 노동자들의 어떤 양심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순수하고 어떤 정직한 태도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 봐야 되고, 오히려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소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을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층민들을 어떠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대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태도가 또 어떤 변화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 text를 보면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 호소한다는 것은 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임씨에게 보인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아내의 태도가 드러나요.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라고 했어요.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단 말씀인가요?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인을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라고 해서 옥상 추가 공사 비용은 받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죠. 서비스? 라고 깜짝 놀라죠. 그가 아연에서 임시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죠. 자,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특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으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임씨에 대한 어떤 불신의 태도가 완전히 가시고 오히려 미안함과 어떤 자책감을 갖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반성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서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은 그만큼 임씨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씨 어떤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화자가 식민 지하의 조선 현실에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와 그의 아내 역시 임씨의 어떤 양심적인 어떤 태도, 성실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부끄러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씨를 믿지 못했던 불신으로 임했던 또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절정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일처리에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선입견을 가졌던 자신들의 모습에 반성하게 되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지금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줄거리로. 자, 줄거리를 보면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자 하는 거죠. 자, 술을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 오는 날이면 못 받은 연탄값.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 사장이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고 떼었어요. 그래서 연탄값을 받기 위해서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하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면 고향에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설은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단원에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의 태도가 그와 그의 아내의 모습에서 드러났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소시민들이 어떤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하층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언급을 잘 해줬습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임씨를 소개하는 인물 카드를 작성해 보자라고 있어요. 임씨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임씨의 어떤 고향, 자, 하는 일, 자, 생활 수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인물 카드로 작성해 보자는 거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자, 화면을 멈춰보고 수행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다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은 임씨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36살 토끼띠였고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었죠.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자, 본업은 겨울에 연탄 판매와 배달을 하는 거였죠. 부업으로 여름에 집수리를 하고 있었고 이 생활 수준. 자, 생활 수준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낡았었죠. 그리고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하실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소들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있었죠. 그렇죠?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일단 추리닝이 고무줄이 튀어나올 만큼 굉장히 오래 입은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티셔츠는 색이 바랜 장면들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은 1번의 요소와 밀접하게 닿아있지만 자, 그러한 부분들도 가난한 궁핍한 임시 생활 형편을 드러내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성품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죠.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임씨 행동에 대한 그와 그의 아내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자, 젊은 인부와 함께 목욕탕 배수 공사를 하는 장면,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옥상 방수 공사를 마무리한 장면, 처음 견적서에 적힌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소시민이었던 그와 그의 아내의 심적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스스로 그와 그의 아내의 태도를 기술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다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젊은 인부와 함께 목욕탕 배수 공사를 하러 왔었죠. 이웃의 소개를 받아서 그때는 굉장히 불신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주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 욕실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강했죠.
그래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감시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부업을 하는 일이라 실력도 없으면서 공사는 대충 하고 많은 대가를 받아 가려 한다고 의구심을 품었었어요. 자, 두 번째,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마무리해주는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에서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성실하고 꼼꼼하며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어요. 처음에 선정했던 금액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직 의구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심적 태도를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처음 견적서에 적힌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에서는 임 씨가 성실하고 실력과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인물이다. 정직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자신들의 오해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러움 의식을 갖게 되고 오히려 좀 자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변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2-2번에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가 뭐냐. 자, 작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의 외모라든가 복장 따위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 타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 벽을 미리 세워두고 있어요. 의심을 한다는 거죠. 믿지 않고 세워두고 있는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 반성을 이 작품의 창작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은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 비 오는 날마다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떼인 돈을 받으러 가는 임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가리봉도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자,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죠.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원. 제 얘기를 쇠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자,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들 좋았겠소. 근데 역시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자, 우리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렇지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 스웨터 사장이 고용주인데 사장인데 자, 그런 상류층으로 대변되는 고용주 사장이 하층민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것은 비양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에 비해서 하층민으로 대변되는 임 씨는 굉장히 정직하고 양심적이면서 성실하게 일하죠. 자,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를 통해 공장 고용주 즉 사장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여러분이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뒷부분에 생략된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제목이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물음이 있어요. 자,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이냐. 자, 두 번째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한 까닭이 뭐냐. 자, 세 번째 연탄값은 임 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짓냐라는 세 가지 물음인데 역시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다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물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제목이 담긴 의미를 지금 비 오는 날에는 임 씨와 같은 막일꾼이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을 낼 수도 있다. 자,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가야 하냐라는 답변이 그렇다는 거죠. 일거리가 없어 시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자, 비 오는 날이에요. 자,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한 까닭 당위성이죠. 자, 당위성이 담긴
당위적인 어떤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공장주에게 떼인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자,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연탄값은 임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생계가 달린,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떼인 연탄값은 식구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생활비다. 즉,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어떤 제목이 담긴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도덕한 부유층. 자, 부도덕한 부유층 또는 사회 구조적인 이런 모순 때문에 생활 난에 빠진 도시 빈민들의 어떤 절박한 모습을, 절박한 심정을 제목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도덕한 부유층,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생활고에 빠진 어떤 서민들의 하층민들의 절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 2번에서 이 소설에서 임씨가 지닌 처지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세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하층민들이 생활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연탄값을 빼먹고 야반도주에서 더 큰 공장을 세울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어떤 상류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잠깐 화면을 멈춰보세요. 네,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당시 세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양심적으로 견적도 깎아주고, 자, 이런 어떤 임시로 대변되는 하층민들이 오히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회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 자,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자, 그 세탁공장 사장으로 대변되는 부도덕한 부유층을 비판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요소. 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부도덕한 부유층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 자, 이런 부분에 작가가 비판의 요소를 두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한 경우를 소재로 삼아서 짧은 글 한 편을 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오늘의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4번 문제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혹시 오해한 부분은 없었느냐, 다른 겉모습만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없느냐,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짧은 글을 한 편 지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게시판에 자유롭게 기술해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감상이들 전체적인 이 1970, 80년대의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이 소설에서 당시 어떤 세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소설이 창작했을 당시 성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제목. 자, 그 제목은, 이 연작 소설은 11편으로 이루어진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의 6번째 작품이다. 연작 소설이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연작의 6번째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다가 연립주택을 사서 부천으로 이사한 회사원이 주인공이다. 자,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의 연애 광복절이고, 겉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대체로 주인공인 그의 시점에서 관찰되고 해석되며 서술된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인물 초점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점상이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의 시점에 따라서 그가 관찰하고 해석한 바를 전달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자, 이 화자를 우리가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자, 작품의 전개를 따라 그는 일은 대충하고 돈은 부풀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일꾼이 사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사실이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런 미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의심하고 낮추어 보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타자 이해와 자아 성찰이 이 소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리봉동은 어떤 장소였느냐? 당시에 1970, 80년대 가리봉동은 어떤 동네였느냐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자, 구로공단과 가리봉동 지역은 196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화, 이촌향도, 도시화, 노동운동 및 민주화 운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1980년대 말부터 산업 재구조와 인구 구조 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을 지닌 가리봉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 어떤 작품들이 나왔나 볼까요? 자,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은 가리봉동을 떠난 16년 뒤 시점에서 작가가 그 시절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리는 방식으로 쓰였다. 그녀에게 가리봉동은 스스로 발바닥에 쇠스랑을 찍어내릴 정도로 강렬하고 독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곳. 자, 1980년대 노동문학을 대표하는 노동자 시인 박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이나 구로공단의 위장취업회 대학생 출신 공지영의 등단작인 단편소설 동트는 새벽은 구로공단이 뜨거운 노동운동 열기 속에 탄생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공선호기 소설집 유랑가족은 가난으로 삶의 기반이 파괴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유랑하는 가족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작 소설이다.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 가리봉연가에서 가리봉동에 모여든 다양한 유랑가족이 나온다. 그래서 가리봉동이라는 지역은 현재의 어떤 구로공단, 여러분 서울의 구로공단 아시죠? 자, 그 지역인데 당시 노동 현장의 어떤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특히 노동법이 제정되던 당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대변되는 공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었고, 자, 민주화 운동도 역시 더불어서 진행됐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노동자로 대변되는 하층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심적 고통이 여러 소설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대단원이 마무리됐고 두 번째 대단원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대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제시한 과제는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